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돼야 한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면서 튀르키예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우리 관점과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신중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크이우에서 열린 제4차 크림반도 플랫폼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것은 국제법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전쟁이 종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크림반도 원주민으로 러시아의 박해를 받아왔던 튀르크계 소수민족 타타르족에 대한 권리 보호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2월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합병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한 보도에서 두 나라 간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대화의 일환으로 양국과 국제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북한 동료들과의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대화가 두터운 신뢰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렸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상호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이처럼 강화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나라로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 몫의 2석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세계 인구 통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안보리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석의 신설에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거부권 확대는 안보리의 역기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거부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추가되는 상임위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영구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안보리 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2년마다 선출을 통해 바뀌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6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18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중부와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이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기반으로 북한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5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기지를 시찰했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 실련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입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이 되나요? 북한은 해당 시설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영변이나 강선 또는 제3의 장소 중 한 곳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때문에 통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올 2월 시작된 강선단지 본관 서남 측에 결관 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도 했고 5월엔 인접한 건물의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생산기지를 공개한 의도는 뭘까요?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통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공화국을 반대해 감행하는 핵 위협책 동은 더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는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해 이번 행보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추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바이든식의 제재, 군사적 압박에 의존하는 정책은 결국 무용하다는 것을 시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북 정책 실패를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생각이 들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은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주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며 강선 단지도 포기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해당 핵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엔 HEU와 플루토늄이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에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지금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생산시설 검증이 어려운 HEU에 대한 대량 생산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군축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U로 넘어가면은 이게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만약 협상이 시작이 돼서 일정 수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증하는 데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 기술적 어려움까지도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열쇠는 원심 분리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원심 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북한은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아들여 HEU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는 2m 높이였던 과거 파키스탄 원심 분리기 모델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더 많은 핵물질 생산을 위해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효율이 좋은 새로운 원심 분리기를 자체 개발을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통일부는 13일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북한 전반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다른 군사 분야 현지 지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시험 현지 지도와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 시찰 소식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2일 아침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수발 쐈다고 밝혔는데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발사 차량이 기존 것보다 커지고 이에 따라 발사관도 4연장에서 6연장으로 늘어났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생산과 함께 핵투발 수단의 능력 향상도 함께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N-25와 같은 이런 차량, 그것도 미사일 발사관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차량을 또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핵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런 능력은 이제 수백 발 이상의 핵탄두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13일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하나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 그리고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루어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한 바 있어 쇼이구 서기가 이번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다면 지난 1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 외무상은 18일에서 28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경제협력체인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제4차 인도태평양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이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러시아 무기 수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으며 캠벨 부장관은 부당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저항하는 리투아니아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되도록 하는 데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중국의 지속적인 악의적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활동이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재편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중국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협적인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나라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9일부터 이틀간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미 EU 제6차 인도태평양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서도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영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나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극단적 패권 야망에 뿌리를 둔 전쟁 동맹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나토 정상들이 발표한 워싱턴 정상선언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국면을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와 호전적 발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12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국제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유는 여러 발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침략국인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노골적인 불안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약화시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특히 이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 기간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북한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지 및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이후 7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대선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자는 11일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엔 심지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화에 열려있는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리스는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속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해왔고 자신을 거래의 전문가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제안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TV 대선 토론에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친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현재의 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제안하겠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 일본과의 국방협력과 확장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if Harris is elected, I would expect her to pretty much follow the current policy.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훨씬 더 불확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합의든 큰 정책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 정책의 큰 윤곽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접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포괄적 비핵화보다는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다음 비핵화로 나아가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ll take more of a gradual approach to build more trust with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Kim Jong-un.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을 무시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북한 문제에 다시 관여해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과거 하노이 회담의 단순한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would not expect a major change from the Biden team's policy if Vice President Harris were elected, and I don't expect a simple resumption. 두 후보는 10일 밤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정책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 두 후보가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러나 해리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정부 2기에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he's perfectly willing to basically de fac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그러나 트럼프 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will try to hold Kim to that.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억류돼야 할 선박이 제약 없이 중국을 오가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한반도 시각 11일 오후 3시 40분경 북한 남포 해상을 출발해 약 하루 만인 12일 오후 2시경 룽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듯 13일 새벽 현재까지 위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마호가 마지막으로 위치를 발신한 장소는 항구 입항을 위해 대기하는 개선 장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갈마호를 포함해 5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 있던 북한 선박 부양 5호는 이미 룽커우항에 접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갈마호도 곧 부두에 접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갈마호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 대상이란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 쉬핑 앤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합니다. 하지만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 기록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갈마호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갈마호는 룽커우항에 도착해 또다시 부두 접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특히 제재 선박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가장 좋은 결정은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입항을 허용한 만큼 관할권 내에 있는 이 선박을 압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2018년까지 안보리의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주미 중국 대사관은 BOA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2일에도 중국 대사관은 BOA의 동일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OA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항구에서도 유엔 제재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2일 북한 청진항에서 또 다른 유엔 제재 선박인 태평산호가 위치 신호를 발신한 것입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태평산호로 확실시되는 선박이 청진항 부두에 접안해 있으며 석탄으로 보이는 화물을 선적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유엔 제재 선박이 유엔의 금수품을 싣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또 다른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청진항에서 선적된 북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으로 향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적도 유사한 제재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들의 잔해에서 서방 부품들이 또 발견됐다고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미사일 부품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분쟁군비연구소 국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가 11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북한 미사일 잔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7월 30일, 8월 5일과 6일,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 4기의 잔해인데요. 2024년, 즉 주체 113년에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113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북한 현지 생산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The mark that we have found on the North Korean missile indicates production in 2024.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표식은 2024년 생산을 의미하고 그 미사일이 8월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이전 사용까지 단 8개월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몇 월에 제조됐는지에 따라서 주기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부 미사일에도 적용되는 추세로 러시아제의 경우 생산과 사용 사이에 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망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서방 부품을 수백 개 발견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서방 부품이 안 나왔습니까? Yeah, we have.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sometimes those missiles, and perhaps you've seen in the pictures in the report,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겠지만 미사일이 폭발했기에 잔해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서방 부품을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 회사들과 함께 공급망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75%가 미국 회사,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유럽, 일본 회사와 연계됐습니까? It seems to be still the same pattern that we have established in February. The sample that was recovered this time 지난 2월에 파악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보다 수거된 부품 견보는 더 적지만 그래도 과거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조사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거하신 미사일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생산된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조달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It still shows that North Korea was able to procure components very recently. And 북한이 아주 최근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군비연구소 보고서가 나온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어떤 회사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현재 우리는 유입 경로와 어떤 기업들이 부품 전용에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지난 2월에 파악된 부품과 연계된 회사, 각국 정부들과는 그간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공급망이 파악됐습니까? So I won't be able to share much today, but I can already tell you that we've been able to establish some of the companies that we know are most probably the last. 오늘 많은 것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부 부품의 마지막 관리인으로 알려진 몇몇 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품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파트너뿐만 아니라 정부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다자제재를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y sanction regime needs to be paired with a field monitoring components. It's very difficult to have effective export. 모든 제재 제도는 현장 모니터링 요소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수출 통제 및 제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를 파악하면 효과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조사를 통해 어떤 회사가 최종 관리인인지 또는 전용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지 확인되면 수출 통제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계속 제재를 우회할 것입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올해 새로운 대체기구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십니까? It is regrettable that the panel of experts is unable to continue their work.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분쟁군비연구소가 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 모니터링, 조사 작업이 향후 이 매우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마련될 다른 유형의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북한산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육군을 지휘해온 장군이 지명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 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런슨 중장의 대장 진급도 제거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워싱턴주와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1990년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예비역 대령인 아내 커스틴과의 사이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현 폴러 캐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21년 7월 취임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보직을 겸임하는 것은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며 브런슨 장군은 노련한 사람이라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는 평화조약은 없고 정전협정만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이 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serves to strengthen the overall defense of South Korea. Number one, we need to prevent war. We don't need another war. 서먼 전 사령관은 이 모든 역할은 한국의 전반적인 방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이런 역할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주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양국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며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갱신된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자 명단에서 북한은 대사급 인사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예고됐으며 한국은 장관급 인사를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 최선희 외무상 대신 김성 대사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총회가 최근 갱신한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잠정 연설 일정에 따르면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연설자에는 CD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 인사가 북한을 대표해 연단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 7월 공개된 1차 연설 일정표를 토대로 북한이 대사급 인사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갱신된 명단에서도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선희 외무상이 연설자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번 일정표에 따르면 김성 대사가 북한을 대표해 연설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에는 리수용 외무상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으나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꾸준히 유엔 총회 연단에 서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미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외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엔 총회 연설자로 장관급 인사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설 일정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1번째 순서로 연설하며 명단에는 장관급을 뜻하는 M이 표기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연설자를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국은 정상급 인사를 연설자로 예고하며 연설 순서도 24일로 잡혀 있었으나 장관급 인사로 교체되면서 연설 일정도 6일 뒤로 밀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 여부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참석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과 이듬해인 202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유엔에 파견한다면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뒤 각국 정상과 외교장관, 대사들이 기조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가별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24일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26일 오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28일 오전에 각각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를 연설자로 내세워 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가 12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통일부가 개최한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인권은 슬로베니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가별 인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슬로베니아는 북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및 한국과 같이 뜻을 함께하는 다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또한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하며 우리는 사형자와 식량 안보, 표현의 자유,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독일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독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연례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12일 BOA와의 통화에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astern Europe was overtaken by the Soviet Union. I myself grew up in a communist time, so Europe understands the tragedy.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유럽이 소련에 의해 점령된 비극적인 경험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역사를 상기하며 유럽인들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가져오는데 훨씬 더 헌신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0일 21개국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설명회는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27일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올해 보고서가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보고서에 처음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민 강제 북송과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다뤘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한국통일부의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발간과 이번 행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5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2도에서 최고 28도, 안주 최저 21도에서 최고 26도, 남포 최저 23도에서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0도에서 최고 25도, 수풍 최저 18도에서 최고 22도, 강계 최저 17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옵니다. 해주 최저 24도, 최고 30도, 용연 최저 22도, 최고 29도, 개성 최저 23도,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23도, 최고 29도, 신계 최저 21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 옵니다. 함흥 최저 19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13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15도,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원산 최저 19도, 최고 25도, 평강 최저 19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습니다. 일부 지역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13도, 최고 18도, 선봉 최저 14도, 최고 17도, 삼지연 최저 12도, 최고 15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1.5에서 2.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역시 1.5에서 2.5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m, 오후에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간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6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18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중부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이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하루 전에도 중국군 항공기 29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 중인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섬 인근에서의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나라로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 몫의 2석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세계 인구 통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안보리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석의 신설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거부권의 확대는 안보리의 역기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거부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추가되는 상임위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영구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안보리 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마다 선출을 통해 바뀌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돼야 한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면서 튀르키예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우리 관점과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신중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크이우에서 열렸던 제4차 크림반도 플랫폼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것은 국제법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전쟁이 종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크림반도 원주민으로서 러시아의 박해를 받아온 튀르크계 소수민족인 타타르족에 대한 권리 보호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2월 크림반도를 침공한 뒤 강제 합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 자국 주재 영국 외교관 6명에 대해 간첩과 사보타주, 즉 파괴 행위 혐의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기관인 연방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도록 하는 임무를 띈 영국 외무부의 부서 소속이라면서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이들 6명이 첩보 수집과 국가 전복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라면서 이 문서와 영국 정부가 취해온 수많은 비유호적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 6명에 대한 러시아 내 활동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들 외교관 6명이 러시아 크렘린궁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독립언론, 인권단체 등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